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중국이 지난 12월 29일 세계 최초로 전자기식 무인기 발사 장치를 탑재한 4만 톤급 상륙함 스촨함을 정식 출항시켰습니다. 이 상륙함은 27일 상하이 후둥조선소에서 진수식을 마친 지 이틀 만에 출항했으며 076형 수륙 공격함으로 대만 상륙작전 등 첨단 군사활동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스촨함은 기존의 075형 하이난급 상륙함보다 배수량이 4,000톤 더 많은 준항모급 군함으로 상륙정과 탱크 등 중장비 탑재 능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중국 중앙방송은 스촨함이 전자식 캐터펄트와 착륙장치를 채택해 무인기 및 고정익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중국 해군의 상륙작전 능력과 속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지난 26일 세계 최초로 6세대 전투기를 시험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두와 선양에서 각각 개발된 두 모델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며 스텔스 기능과 극초음속 비행 능력을 포함한 차세대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청두의 전투기는 초음속 램제트 엔진을 장착해 준궤도 고도에서 비행이 가능하며 격추가 거의 불가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27일에는 최신 디지털 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신형 조기 경보기 쿵징 3000이 서부 시안 상공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중국의 전략 수송기 윈-20B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복잡한 표적 탐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발표한 2024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끊임없이 해군력을 강화하고 원양 해역에서 더욱 빈번하고 규모가 큰 활동을 펼치며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군함과 군수 지원함을 빠른 속도로 건조하고 있어 미군의 대응이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두원룽 중국 군사 전문가는 전 세계에서 무인기를 핵심 함재기로 채택한 함정은 현재로서는 중국의 076형 상륙함이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5년은 양자역학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로 지정됐습니다. 유엔은 작년 6월 양자역학과 그 응용기술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2025년을 특별 기념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이 양자역학의 역사는 19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일의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미시세계의 입자 행동을 설명하는 행렬 역학을 제안했고 오스트리아의 에르빈 슈레딩거는 물질의 상태를 설명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완성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양자역학은 현대 물리학의 핵심 이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00년이 흐른 지금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양자 컴퓨터와 양자통신 등 첨단 기술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터는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는 큐비트를 활용해 기후변화 예측, 신약 개발, 자원 최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큐비트가 외부 환경에 민감해 발생하는 오류를 극복하는 것이 기술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구글은 최근 큐비트 추가로 오류를 줄이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하며 양자 컴퓨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CES 2025에서도 처음으로 양자 컴퓨팅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으로 이 기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자 통신 기술도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자 중첩 상태의 광자를 활용하면 해킹이 불가능한 통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16년 양자 통신 인공위성 묵자를 발사한 후 120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성공적으로 통신을 구현하며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역시 기존 광통신망을 활용해 35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양자 통신을 성공적으로 시연하며 기술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유엔은 양자 과학기술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식량 안보 등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100주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양자혁명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2월 28일 오전 9시 3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제주항공 7C216편이
랜딩 기어 문제로 추락 직후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지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보잉 737-800 기종으로 제조사는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입니다. AP통신은 보잉은 올해 이미 연이은 악재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한국에서의 참사로 특히 불행한 연말을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잉 737-800 기종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모델로 이번 사고로 보잉의 안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보잉의 반복되는 안전 문제는 회사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작년 1월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가 비행 중 도어 패널 고정 볼트가 빠져 긴급 회항했으며 4월에는 델타 항공의 보잉 767 여객기에서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월에는 페덱스 익스프레스 소속 보잉 767 화물기가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에서 압박휘 없이 동체 착륙을 시도하며 불꽃을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보잉은 2018년과 2019년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737 맥스 추락 사고로 총 346명의 사망자를 내며 항공기 제작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 사고로 보잉은 5년 동안 23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고 유럽의 에어버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며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안전 논란과 함께 보잉은 임금 동결과 복지 축소에 반발한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AP는 보잉은 과거 미국 제조업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반복된 문제는 이 회사의 주가를 30% 이상 하락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추락한 제주항공 여객기의 기령은 15년으로 비교적 신형에 속하며 제주항공은 보잉 737-800과 보잉 737-8 모델을 주력으로 운영 중입니다. 세계 최대 운용사인 아메리칸 항공도 보잉 737-800 기종을 303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 보잉의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